안녕하세요. ICT 어플리케이션 개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은 네, 지금 태블릿 어, 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수업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 조금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요 수업의 강의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마르티 스텝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만든 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 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발췌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원본 출처는 제가 아니라 요 교수님이라는 거, 마르티 스텝 교수님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사이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ICT 어플리케이션인데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그 철학 자체가 결국은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최적화하는 그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소프트웨어 그든 아니면 어떤 제품이든 좀 더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도시 건축이나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은 뭐 아키텍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시 건축에서 이게 온 개념들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절차들을 잘 잡아가지고 그 절차들만 잘 따라가면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처럼 다시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도를 청사진에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진에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 청사진대로 그 다음에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공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정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건축물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혹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 혹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고객들,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어, 이게 아주 그 불문율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커스터머들한테 있어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크닉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커스터머한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매니저, 디자이너 혹은 아키텍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설계를 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숙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어렵죠. 자, 디벨로퍼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숙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스크를 주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어, 되게 큰 규모의 large 시스템에 대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어렵죠. 자, 그런 다음에 QA들이 있습니다. 테스터 이렇게 있고요. 자, 모든 종류의 모든 조합의 태스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유저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업에서 프로젝트에 요청을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프로젝트에서 요청하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how to check 라고 이야기한 부분 있죠. 테스트 케이스. 그 부분이 테스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계 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하는 부분들이 underestimate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설계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돌아가면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것들을 조금 가르쳐주고 실제 숙제로는 이런 설계 문서를 제출하라 라고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서 자체, 제 수업에서 튜터링 할 때,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을 이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독 디벨롭먼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포멀한 어떤 틀이 갖춰져 있지 않는 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독하게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액션들, 뭐 테스팅이나 디자인, 여기서 이 교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테스팅 중요하고 디자이닝 중요한데 그런 게 무시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각의 여러 개의 태스크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태스크들이 발생하는데 그 태스크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야 될지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현재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만 허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애독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랑 같이 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개발하는 케이스에서는 뭐 내가 모든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를 매니지할 수 있으면은 그냥 써도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사람들 만든 유지보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디자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제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대규모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되게 많은 오픈 소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오픈 소스들을 가져와서 내 프로젝트에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 오픈 소스를 내가 잘
부합하는지, 내 시스템에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거, 혹은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되든지, 아니면 일부분 수정해야 되는지, 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픈 소스를 수정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requirement analysis and specification, 그다음에 software design, implementation, integration, testing, profiling,에서 뭐 optimization을 하고요. 그다음에 quality assurance phase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operation and maintenance라는 phase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 이 내용들이 되게 익숙할 겁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펑셔널 어널리시스 하고 펑션 얼로케이션, 퍼포먼스 스페시피케이션, 펑셔널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requirement와 디자인, implementation, testing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requirement들. 잠깐만요. 제가 펜인데 자, 레이저 포인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requirement들 지금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requirement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특별히 확인을 하지 않았죠. 구현해야 될 거고 테스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테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있는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퀘어먼트를 테스팅하는데 그 테스팅 대상이 이 임플리멘테이션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여러분들 그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 미리 준비, 대응하는 거 여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나 프로덕트를 빨리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걸 시스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디자인은 큰 시스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 구성 요소들로 더 설계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구현을 하고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구사항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use case 모델 사용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use case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application domain, subsystem, 그 다음에 solution domain, object,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verify 혹은 tes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의 분야,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의 오브젝트들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서브 시스템들로 구성이 된 다음에 그 서브 시스템들이 이제 서브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일부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기능에 대해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서브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거기다 기능을 할당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 보면은 실제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소스 코드로 치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을 잘 하게 되면 서브 컴포넌트들 실제로 구현하는데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들 설계를 잘하면 잘할수록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자, 소프트웨어 모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 앤 픽스 방법이 있고요. 요 코드 앤 픽스는 일단은 코드를 좀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보는 형태.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evolutionary, 뭐 스파이럴, rapid prototyping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evolutionary 방법들은 방법이나 스파이럴이랑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게 있어요. 최초의 요구사항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현을 하면서 요 리퀘어먼트 자체를 이제 진화시키는 거예요.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시피케이션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코딩을 하고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이 변경이 되면 스펙을 요구사항을 좀 더 보완해야 되면은 그 요구사항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스파이럴 방식은 여러 개의 설계하고 분석하고 구현하고 시험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 리스크 자체를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가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에버루셔너리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프로토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작성한 다음에 그걸 이제 버리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구사항을 빨리 식별하기 위해서 이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사용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이유는 요구사항들을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들이 일반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을 빨리 식별을 해야 일이 짧아지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요구사항대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빨리 식별하고 빨리 식별한 걸 바탕으로 해서 맞는 제품을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좀 돌아가는 거죠. 원래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작은 미니멈 요소들을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거니까요. 자, 워터폴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하고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면 여기서 끝나면 설계하고 설계 단계가 끝나면 개발하고 개발하는 게 끝나면 테스트하는 요 형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워터폴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코드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수정하고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면 거기서 끝.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코딩하고 수정하고 코딩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코드 앤 픽스 문제는 뭐 코드가 계속 개발되면 작은 코드 자체가 작게 되면은 뭐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코드가 굉장히 커지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커지면 버그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버그 한쪽에서 버그를 수정하면 다른 쪽에서 버그가 생기고 그 버그를 수정하면은 하나 버그를 수정하면 버그 뭐 세네 개 더 생기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빈번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코드 자체가 사용자의 니즈 자체를 이제 반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구사항 분석하지 않고 그냥 개발을 먼저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코드를 수정하고 이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보통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지 않아서 사용자의 니즈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코드 자체가 유지보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는 말 자체가 코드를 좀 더 좋게 혹은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버그를 수정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수정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워터폴 방식입니다. 1970년도 벌써 이렇게 50년 된 방법이잖아요. 자, 요구사항을 있으면 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이 다 정립이 되면 그 디자인을 합니다. 자, 디자인이 됐다. 그러면 요 디자인이 요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verify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디자인이 자, 이렇게 디자인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지. 자, 그런 다음에 이 디자인이 다 됐으면 이제 임플멘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워터폴 방식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한번 요 리퀘어먼트 단계가 끝나면 이제 이쪽 뒤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플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요구사항이 바뀌면 다시 바뀌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오퍼레이션 단계로 이렇게 해서 오토폴 방식으로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네, 짠, 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가고 끝나면 이제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구사항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중에 버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버그가 implementation issue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정하고 다시 내려오면 끝나는데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요구사항이 바뀌어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그려준 화살표 이렇게 있죠. 요 화살표만큼 이제 요구사항이 많이 변경되게 되면 혹은 설계가 바뀌게 되면 구현을 수정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터폴 방식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혹은 뭐 프로토타이핑을 하든지 뭐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워터폴 모델 자체는 뭐 아마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교수님 수업에서 워터폴 방식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하네요. 자, 보통 이게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좀 애자일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좋은 점, 포멀하고 스탠다드고 기존에 많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바가 이제 딱 있죠. Requirement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Testing, Operation 이렇게 스페시픽 페이즈들이 이렇게 있고요. 각 페이즈마다 해야 되는 목표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접해 있는 페이즈 간의 피드백 루프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뭐 이전에서 설계 구현하다가 설계 좀 잘못됐네 하면 설계 조금 수정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되게 리기드하고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잘 수정 유연하지 않아서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되게 선형적이죠. 그래서 제품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결정된 다음에 요구사항 바뀌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돈 주는 사람이 요구사항 좀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들어 가지고 온 거 보고 이거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구사항을 다 완성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를 전부 다 끝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전 단계가 다 끝나기 전까지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쉽지 않고 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구사항들이 되게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구사항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고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성공 사례로부터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그 조금 고생해야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될 건데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행착오 하는 거 제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시행착오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덜 시행착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칭 가이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스크 컨트롤, 컨셉 오퍼레이션, 리퀘어먼트 밸리데이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죠. 스파이럴 방식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리퀘어먼트 단,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4분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확인한 다음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테스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스파이럴하게 이 네 단계를 그 requirement analysis, 그 다음에 디자인, implementation, testing 할 때 요 단계를 계속 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스파이럴 모델 결국 이렇게 새로운 그 뷰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리스크를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 단계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디자인 단계에서 또 하고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하면서 리퀘어먼트 체인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그 워터폴 방식에서 각 단계에다가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럴 방식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계 스파이럴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품들에 있어서 리스크 어널리시스하고 디벨롭먼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의 제품들이 좀 더 모듈화 될 수 있고 재사용 가능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들을 할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 리스크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구현을 변경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에러들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한 단계에 시간과 노력들이 많이 쏟지 않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단계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개발한 다음에 구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한 다음에 테스팅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때 유지보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동등한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발하고 끝 이렇게 하지만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개발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근데 그거를 잘하는 개발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그런 개발자를 구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도 되게 힘들죠. 명확한 마일스톤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팀원들과 팀 리더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워터폴 방식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워터폴 방식으로 사용해서 구현을 한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계를 하지 않으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져요. 무엇을 팀원들이 혹은 개발자가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이 클래스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 페이즈에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어떤 함수를 가질 건지 그런 다음에 어떤 뭐랄까 어트리뷰트들 속성을 가질 것인지 그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들, 속성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게 될 건데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구조를 잡는 겁니다. 일단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한 것들을 기술해 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이제 변환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현을 한다, 설계를 한다, 구조를 잡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클래스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필드가 어트리뷰트들, 멤버 변수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메소드 멤버 변수를 변형시키는 값을 변화시키는 방법 펑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멤버 펑션들 이렇게 되면 되고요.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니까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의 인터랙션들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를 한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CRC 카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클래스를 설계를 해야 돼요. 클래스를 설계하는데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먼저 식별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면은 클래스 명사 형태로 떨어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클래스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태로 하는 것이 이제 메소드가 되는데 클래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일단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자, 여기 명사
이렇게 있죠. 명사. 아이고. 자, 네, 익숙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명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게, 자, 클래스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어트리뷰트들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 클래스로 볼 건지 아니면은 클래스의 어트리뷰트로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클래시스, 오브젝트, 필드 이렇게 있죠. 자, 클래스 responsibility, collaborators 뭐 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CRC 카드라고 합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여기 이렇게 있죠. 클래스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responsibility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주 short verb phrase로 이렇게 쓰면 place order, no name, knows address 뭐 이렇게 responsibility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카드 하나하나가 이제 이 클래스와 클래스와의 다른 클래스와의 관계들을 기술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CRC 카드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UML 다이어그램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죠. 자, UML 다이어그램이다.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이야기하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디팩토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UM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이썬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파이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파이썬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언가 같이 협업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이제 그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UML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ML 자체는 표준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회사들이 사용을 합니다. 자, UML 다이어그램 할 때 보게 되면은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는 없고 딱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시스템을 보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겠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보고 그것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descriptive language다, prescriptive language다, 뭐 이렇게 되는데 특정한 formal syntax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컨벤션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리기드한 포멀 신텍스를 UML 다이어그램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기드한 포멀 신텍스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해주는 랭귀지들. 그게 이제 리기드한 포멀 신텍스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어순이 좀 안 맞거나 그 다음에 문장을 좀 이상하게 이야기한다 했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1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정확한 문장은 하나도 없다 인데 1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이상한데 알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리기드한 포멀 센텍스를 우리 자연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리기드한 포멀 신텍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맞는 신텍스는 하나도 없다인데 1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그렇게 리기드한 포멀 신텍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UML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과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방식, 표기 방식을 사용해서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포멀 syntax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이거 쓸만한데 라고 하면은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빼먹어도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UML을 스케치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청사진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고, 좀 더 하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인데요. 뭐 프로그래밍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부터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면은 저도 UML 다이어그램 많이 그려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UML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UML 다이어그램을 파워포인트 같이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 메모장에다가 적으면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화이트보드나 페이퍼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태스크를 하나하나씩 제어해 나가는 겁니다. 자, 블루프린트 형태로 쓰는 경우에 있어서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툴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들을 사용해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뭐 스타 UML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시스템에 있어서의 클래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에 어떤 필드가 있는지,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다른 클래스 사이에서의 커넥션은 어떻게 되는지, 뭐 상속을 받는지, 아니면은 상호작용하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에서는 중요한 게 how에 대한 부분들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만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syntax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요 마이너스 플러스 요것들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통은 이게 이렇게 앞에 대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러면은 얘는 private access specifier를 가지고 있다. 접근 지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되면은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거를 쓰면 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이썬은 접근 지시자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샵이나 틸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UML이 디팩토 스탠다드이고 그 다음에 리기드한 포멀 신텍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추가하거나 또 빼거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의미만 잘 통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isibility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보면은 default value 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메소드에 있어서의 그 메소드 파라미터명, 그다음에 그에 대한 타입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거는 public이고 샵은 protected,
마이너스 대시는 private, 그 다음에 tilde는 패키지, 그 다음에 뭐 슬래시는 derived, 그래서 상속받은 뭐 이런 것들을 parent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것들을 이렇게 슬래시로 표현을 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메소드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들에 대해서는 뭐 여기 클래스 인이 뭐죠? 생성자에 있어서는 그 무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파이썬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파라미터 타입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타입을 기술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의 관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혹은 스페셜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일반화잖아요. 일반화. 그러면은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동차가 있으면 배가 있을 거고요. 비행기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요 세 개는 뭐로 추상화 되느냐? 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탈 것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배, 비행기 이렇게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좌표 체계들 x, y, z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탈 것이니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속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탈 것, 그러면은 자동차 땅에만 가고요. 배, 물 위에서만 동작하고요. 비행기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탈 것이라는 클래스에서의 좌표 이렇게 보면은 이 좌표는 얘네들이 각각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시 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탈 것에 가지고 있는 필드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속도 그럴 수 있죠. 속도 그 다음에 좌표 이렇게 있을 거고 이동이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와 좌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동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요 탈 것을 생각해 보면은 specialized 이렇게 하면 자동차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가지고 좌표와 이동하는 함수를 가질 텐데 여기 요 두 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자동차의 속도와 좌표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에서부터 재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가져오자, inherit 해서 상속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generalization은 네, 여기 inheritance 얘기고요. 인터페이스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프로그래밍 2를 들은 학생들은 요 인터페이스는 가상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하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십 하면은 그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의 관계인데 뭐 디펜던시, 어브리게이션, 컴포지션 관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혹은 이네리턴스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노테이션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솔리드 라인의 블랙 에로로 이네리턴스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ssociational relationship
one to many 혹은 contain 이런 클래스 관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to one, one to many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자,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학생은 학생증이 딱 하나만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드로 ID 카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ID 카드라는 타입의 오브젝트로 ID 카드 small letter ID, capital letter card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ID 카드는 어떤 클래스하고 연결이 있느냐? 여기 이 ID 카드하고 카드에 여기에 인스턴스를 스튜던트가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carries에서 one to one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one to many rectangle 리스트가 rectangle을 many contain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화살표가 네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애가 마름모를 받는 애가 이제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aggregation의 경우에 있어서는 is part of 이렇게 하고요. 화이트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is entirely made of, use temporar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이제 그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숙지에서 디테일하게 기술하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더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설계를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 기계적으로 하는 거를 외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mpl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바디가 이제 스튜던트 바디에서 스튜던트를 1대 100 원투맨이죠. 스튜던트 바디는 하나인데 스튜던트는 100개를 스튜던트 바디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서는 어드레스 어소시에이셔널 릴레이션십이죠. 그래서 스튜던트는 어드레스를 하나만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홈 어드레스하고 스쿨 어드레스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제가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는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까지 한 다음에 이제 과제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